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상기험 1년입니다. 정치권 분위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12.3 비상기험 1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정치적 격변이 있었습니다. 계엄과 해제, 또 대통령 탄핵 소추, 그리고 이어진 대선 국면, 결국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그 이후 이어진 내란몰이, 특검과 입법 폭주까지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의 정치 지형 좀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 1년 됐네요.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제 인생이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그 1년이라는 사이에. 뭐 일부는 왜 1년 동안 그렇게 오른쪽으로 가버렸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지지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뭐 개인적인 소회를 넘어서서 사실 이 1년이라는 시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뭐 대국민 특별법 담화 비슷한 걸 했잖아요. 또 네.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근데 그 담화문에서 보면은 이제 계엄이 끝나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결국은 본인들이 원하던 권력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계엄에 대해서 헌재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내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뭐 내란이다라고 하면서 프레임을 걸어서 지금 재판도 받고 있어요. 무려 3대 특검, 3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된 사례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하지만 유례 없는 그런 특검까지 다 만들어내서 연장까지 해가면서 수십억의 돈을 써가면서 수사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특검, 이 3개 특검이 구속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구속영장이 불발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아니 계엄은 계엄이고 그 뒤에 계엄이 적법했냐 적법하지 않았냐의 문제는 법리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을 내가 심정적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냐, 혹은 내가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다 잘된 선택이다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 계엄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의 그 법리, 그게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느냐 부분은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공방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원에서 따지는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 재판이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결론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많은 증거들이 법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내놓고 있는 많은 증거들이 법원에 의해서 거부당하거나 탄핵당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따져볼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마치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내란인 것처럼 1년 내내 내란을 입에 달고 살았죠. 자, 그런데 대통령이 오늘 그랬습니다. 내란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결론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세계 특검을 동원해 놓고도 결론이 마음에 안 들고 지금 보니까 이 재판부가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놓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란 재판부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특검을 또 하겠다라고 합니다. 저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계엄 이후에 뭔가 안정화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이 계엄이라는 그 3시간짜리 계엄을 수단 삼아서 본인들의 집권을 장기화하기 위한 그냥 그런 정치적인 포석을 깔고 있고, 국민들한테 뭐 계엄 때문에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선동하잖아요. 계엄 이후에 1년 동안 국민은 더 힘들었습니다. 민주당 때문에 더 힘들었고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 엉망으로 만들고 있고, 계엄 때보다 환율은 더 치솟고 있습니다. 물가 예상했던 물가보다 더 올라가고 있어요. 부동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청년들이 집도 못 얻고 지방으로 다 쫓겨나고 있습니다. 계엄 그 3시간 동안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1년 동안 국민들이 입었던 고통과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는 이중잣 대 내로남불. 저는 오히려 계엄에 대한 평가는 끝났고요. 앞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람의 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아픈 상처를 겪으면 좀 더 건강해져야 되는 법인데, 사실 지금의 국가도 그렇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건강함은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계엄 1년인 오늘 마침 대통령실의 불법 인사청탁 기사가 나오는 것만 봐도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었는데, 글쎄요,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들이 특히나 경제적인 면에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기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정말 엄청나고요. 그리고 뭐 42개국 중에 그 통화 가치가 제일 하락률이 높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또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좀 12억짜리 11억짜리 아파트가 15억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그 소식부터 뭐 내란몰이, 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그리고 75만 공무원들 휴대전화 처리한다고 하고 지금 각종 나쁜 뉴스들만 지금 사실 도배되었던 것이 지금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의 어떤 소식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과연 계엄을 딛고 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해 하실까? 그리고 윤석열 탄핵 결정문에도 나와 있듯이 대통령 탄핵 결정문 나와 있듯이 대화와 타협, 관용과 절제를 정치권은 국정 운영을 임해야 된다는 그 취지로 명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엄에 이르는 과정에서 입법부의 그 민주당의 폭주를 분명히 지적하고 명시한 것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 명시했던 대로 민주당 지금 집권 여당이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많은 국민들이 물음표를 자아낼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비상기업 1년을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다. 뭐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또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6시간 만에 종료된 이런 비상계엄을 기념해서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조금 과도한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도 기념일조차 뭐 법정 공휴일조차 아닌데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 거죠. 이 계엄에 대해서 본인들이 영원히 이 계엄을 우려먹으면서 지지율을 올리고 어떻게든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 해산까지도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 나서 6개월 동안 오히려 이재명 정권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를 해보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즈음 때쯤의 지지율은 거의 80%까지 갔었습니다. 네. 70% 전후반이었고 떨어져도 60%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들어서고 나서 그 정도의 지지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결집하고 있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여론이 결집하고 있고, 특히나 10대, 20대, 30대의 어떤 그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 대한 지지도가 그 계엄 이전보다 훨씬 높게 뛰어올랐고 거의 2배 수준, 3배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는 여론 압도적이죠. 또한 김현재 실장에 대해서 실체를 밝혀야 한다라는 국민 여론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즉 이재명 대통령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계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우려먹으면 사람들이 계엄에 대해서 당연히 계엄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국민의힘 여전히 지지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장기 독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거를 좀 명시화하고 어떻게든 이걸 우려먹기 위해서 뭐 비석도 만들고 날짜도 만들고, 오늘자 뭐 특별 담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뭐 나치에 비유를 했더라고요. 나치 전범. 나치 전범이라고 비유를 했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나치 전범의 비유, 아니 어느 정도 비교치가 돼야 그 비유를 할 텐데, 자 보십시오. 내란을 뭐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이 평화적으로 끝났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협조도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지 않는데, 국회가 예를 들어서 그 계엄 해제를 선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나치 방식대로 이 민주주의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하든 말든 그냥 무력으로 밀고 들어갔으면 끝날 일이죠. 하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계엄 해제를 선언하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그 계엄 해제를 받아들여가지고 해제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협조를 한 겁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없는 건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경정을 울리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는 주장도 저는 일가견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이제는 어쨌든 계엄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됐고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책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죠. 이렇게까지 언제까지 이 계엄을 핑계 삼으면서 본인들의 실정을 덮겠습니까? 그런다고 덮어질 실정도 아닙니다. 네, 사실 요즘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야말로 이거야말로 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계엄을 자꾸 특정 정당과 특정 세력을 영웅화하는 방식으로 전 수단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원식 의장도 그렇지만 무슨 뭐 본인이 넘었던 담을 뭐 다크 투어라는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따라가게 하고 그걸 되게 증표, 상징적인 어떤
뭔가 장소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아직 그 내란 재판, 계엄 재판이라는 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판단, 뭐 공휴일로 지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비석을 세운다거나 하는 이러한 어떤 물리적인 행위들은 모든 재판이 끝나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나서 많은 국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이 아픈 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국민들의 어떤 중지를 모아야 되는 것이 정치권의 본분이자 임무이지 재판도 안 끝났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뭔가 비석을 세우고 다크투어 한다고 미디어 파사드로 뭔가 영호한다는 이런 방식이 어찌 보면 지금 이뤄지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서 사법부 압력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재판 결론도 안 났는데 왜 자꾸 계엄에 대해서 뭔가 일방적으로 단언한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대통령실과 정치권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계도 없이 자중하지도 않고 너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북한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에 이런 거 많아요. 김일성이 앉았던 의자, 김정일이 방문했던 학교, 뭐 김정일이 만졌던 뭐 악기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 명시화해서 빨간 명찰 붙여놓고 전시를 해놓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거기가 이제 성지가 되는 겁니다. 혁명의 성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렸을 때 그런 혁명의 성지에 기념일마다 찾아가가지고 이제 참배하고 인사하고 이게 의례적인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세뇌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본인들의 어떤 그 잊지도 않은 영웅담을 서사화해가지고 지금 하나의 어떤 기념비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 올 때마다 민주당이라든가 혹은 거기에 뭐 쓰여 있는 대로 어떤 숭배하는 마음을 갖게 하겠다라는 게 기본 목적이거든요. 이거는 국민을 우롱하고요, 국민을 세뇌하겠다라는 얘기고 나치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히틀러가 뭐 좀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게 아닙니다. 히틀러도 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 수상 자리에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한 게 뭡니까? 수상과 총리를 합쳐가지고 총통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여러 가지 어떤 그 헌법 체계, 대법원을 파괴하고 아예 나치의 법률을 따르는 재판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내란 재판부랑 뭐가 다르며, 그리고 심지어 그때 뭐라고 했냐면 본인의 그 유대인 탄압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는 많은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교회만 남습니까? 그 히틀러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낸 그 환생 예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때 교회가. 그러면서 그때 독일 교회가 다 이 히틀러의 나치의 유대인 탄압에 대해 동조했거든요. 유일하게 목소리를 냈던 몇 안 되는 사람들은 독일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통일교회의 그 정치 자금 그 여러 가지 어떤 의혹에 대해서 정치 자금을 준 건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걸 국민의힘만 줬습니까? 민주당도 줬대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수사를 해가지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도려내고 처벌을 하면 됩니다. 근데 왜 그거를 통일교 전체에 대한 해산으로 가려고 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결국은 나치와 닮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땐 본인이 지금 나치의 행보를 걷고 있어요. 아니 누가 누구한테 나치라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네, 나치와 닮아 있는 건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다른 발언도 좀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에서 눈에 띄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계엄과 연루된 가담자들과 관련해서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 통합과 봉합은 의미가 다르다. 적당히 미봉해 놓으면 또다시 재발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예, 자꾸 제가 강조하건데 계엄에 이르는 과정에서 왜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있다라는 걸 왜 인정을 안 하냐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탄핵 결정문에서 민주당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대화와 타협, 관용과 절제로 국정 운영을 하라는 것을 굳이 명시했다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직접적인 뭔가 인과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당신들도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문영배 재판관과 헌법재판소가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대통령이 나와야 될 메시지는 계엄이라는 아픈 역사를 우리 딛고 더 많은 국민들이 또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이 메시지 말고도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살아있는 동안은 처벌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계엄 뭐 3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이어진 괴담이 그 어떤 사람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가담했다라는 말입니까? 핸드폰을 어떻게 털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색출하겠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분명히 출범을 할 때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한 그 말을 지금 잊어버렸고 당장 선거도 다가오고 정권 끝나면 본인도 재판 받아야 되니까 이 재판에 대한 어떤 불순적인 요소들을 좀 제거해 보겠다라는 전 그런 어떤 뜻과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적폐청산 2 같은 것 중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12.3 비상계엄을 두고서 동일한 사건을 두고 완전히 좀 엇갈리고 있는 여당과 야당의 해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당에서는 빛의 혁명이라면서 기록과 단죄를 강조하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다 라면서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네, 대통령은 탄핵이 됐고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사실은 저는 가름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기인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계엄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뭐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느닷없이 일어나는 계엄이냐,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위협이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뭐 도전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계엄 이전의 국회 상황과 계엄 이전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꽤 괜찮은 상태였냐라는 걸 제가 반문하고 싶고요. 우리가 보통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주로 이제 탄핵을 할 때 헤드라인에 뭐라고 실렸냐면 헌정사상 최초란 단어를 되게 많이 썼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헌법을 만들고 나서 70년이 흘렀어요. 70년, 거의 80년이 흘렀습니다. 네. 이 80년이 흐르는 동안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개헌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헌법이 존재했던 기간 동안 무려 29명에 달하는 국무위원을 탄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건 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29명에 달하는 국무위원이라든가 혹은 그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대부분 그게 다 헌재에 의해서 부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렇게 국무위원들을 탄핵시킴으로 인해서 그 국무위원이 책임졌던 기관과 국무위원이 책임졌던 그 예를 들어서 뭐 법무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이런 조직의 기능을 마비시켰으면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국민들, 불편함을 느꼈을 국민들한테 미안해하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탄핵을 했었는데 잘못된 탄핵이었다. 우리가 국정 공백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라는 뭐 일종의 거칠애라도 그런 미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단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무차별적으로 무분별하게 국무위원들을 탄핵하는 것은 다 올바른 결정이고 다 그게 빛의 혁명입니까? 무려 헌재에 의해서 건건이 다 부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론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뭐 의대 중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착오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느낍니다. 비판도 했었고요. 네. 그러나 예산 문제는 결국 국가를 운영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 아닙니까? 대통령실 예산을 거의 반으로 잘라버리고 국정원 특활비 없애버리고 검찰 특활비 없애버리고 윤석열 정부의 예산을 30% 가까이 감축을 해버리면서 사실상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정부로 남게끔 강압적인 조치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본인들이 집권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본인들이 온갖 명분을 들여서 잘라냈던 예산을 다 복원시켰어요. 그때 우상호 정무수석이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우리가 집권하고 보니까 필요한 예산이었더라. 미안하다. 요 한마디로 끝났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갈 문제냐고요. 정부가 국가가 아예 운영되지 않게끔 코너로 몰아놓고 이제 와서 그것이 빛의 혁명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역사가 반드시 공평하게 따져볼 문제다. 왜냐하면 계엄은 엄청난 것이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사실은 그날 12월 3일은 엄청 큰 충격을 먹었기 때문에 그 충격 때문이라도 우리는 그 계엄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분명히 이 전후 사정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게 다시 한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이제 사실 계엄이라고 하는 건 꽉 막힌 정치 정국을 풀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정답도 아니고 해답도 아니긴 확실해요. 계엄으로써 이 정치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을 분명히 국민의힘 지도부도 갖고 있을 거고요. 그러나 이것을 빛의 혁명이라고 규정하고 간주하면서 마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빛의 혁명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 내지는 빛과 상반되는 어둠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과연 대통령실이 무슨 권한으로 한쪽의 국민들을 어둠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전 한편으로는 들고요. 또 반대로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라고 하는데 의회가 그러니까 입법부 다수의 의석이 폭거를 한다 하더라도 계엄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손 내밀어야 되고 더더욱 국민들한테 의존해야 되고 기자회견으로서 이렇게 지금 다수의 어떤 당시의 야당이 폭주를 일으키고 있는데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절박한 호소를 했었어야지 사실 계엄으로서 어떤 이렇게 뭐 군사 정권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 말씀 주셨듯이 장동혁 대표는 오늘 입장문에서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면서 사과보다는 정당성을 강조했고요. 또 송원석 원내대표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을 막지 못한 데에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초선 등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과 요구가 나오면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좀 불거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요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힘이 사과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계엄 있고 나서 12월 7일 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었고요. 네. 그리고 당대표 스스로가 사실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여러 가지 행보라든가 과거의 의견 입장 표명이라든가를 통해서 이미 충분하게 그 여러 가지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럴 때마다 사과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결국은 이게 사과를 정말 하라, 뭐 이게 사과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정치적인 목적이 더 크다고 봅니다.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보고요. 또한 지금 이 25명의 면면을 보면은 저는 이분들한테 오히려 되묻고 싶은 게,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의 그 민주당으로부터 그렇게 압박을 받고 정말 의회 폭거라고 불릴 수준만큼의 그 꽉 막힌 전국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이 사람들은 어디서 뭐 했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네. 아니 이 정도의 결기, 뭐 당 지도부를 향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결기가 왜 지금은 있고 그때는 없었냐고요. 지금 등장한 이름들 보면은요, 생소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 보도자료 한 줄 내지 않고 언론 기사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그리고 당원들이 그렇게 싸워달라고 요구했지만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던, 오히려 싸우는 사람들을 극우다, 저 사람은 너무 강성이다라고 하면서 싸우지 않고 뒤에서 있는 것이 마치 중도적인 것처럼 포장하던 사람들이 다 지금 우르르 몰려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리고 장동혁 대표한테 사과를 요구할 거면 본인들은 왜 국회의원으로 되고 나서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안위만 지켰느냐. 당신들한테 국민의힘은 뭐고, 당신들한테 보수적인 이념은 뭐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치는 뭐고, 당신들이 싸워주기를 바라면서 찍어줬던 당원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 혼자 나와가지고 막 사과 퍼포먼스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당선될 때 62%의 그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대부분의 당원들은 다 찍었다라는 거고 저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결국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권 탄생에 어마무시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지금 이 25명 중에는요, 한동훈 대표 포함해서 이 특검에 찬성을 했던 사람들이 상당수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검에 찬성한 사람들이 그 3대 특검이 그 이후에 어떤 악행들을 벌려왔는지, 어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해왔는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은 이 특검에 찬성한 것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도 못 느낍니까? 본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본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기회만 되면 우르르 몰려 나와서 지도부를 흔들고 당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거,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차라리 일관성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일단 사과를 해야 되는 그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엄을 선포한 것은 명백히 잘못됐기 때문에, 또 조직적으로 가담한 아직 정황을 우리가 밝힐 수 없고 특검에서 알아보고 있지만 지금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오늘 추경호 대표의 영장도 기각이 됐고요. 그러면 즉흥적인 계엄이었다는 말인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사과를 해서 이 본인이 속해 있었던 국민의힘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이 제일 적절한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좀 사과하지도 않으니까 이 국민의힘 정당에서 약간 좀 다른 의견들이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하는 의미도 각자의 의미가 있는 거고, 사과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각자의 의미가 있는 건데, 문제는 한 정당에서 한쪽은 사과하면 죽는다,
한쪽은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국민들이 봤을 때 왜 이렇게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이 있지? 내분이 이렇게 클까라는 그런 아마 우려를 표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전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크게 승리했었던 정당은 사실 하나된 목소리로 그렇게 뭔가 선거를 잘 이끌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텐데 지금에 와서 국민의힘을 보면은 너무 좀 갈라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다라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해소되는 길은 하나입니다. 저는 늘 똑같이 주장을 해요. 정당이라는 건 결국 같은 생각을 모여가지고 어떤 가치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런 거시적인 부분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결사체거든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같은 이념을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네.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물론 생각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이념이 다르고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고 활동하는 반경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다면 그리고 지나온 세월이 다르다면 갈라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선명하게 노선 투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각에서는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 저도 다 지금 극우거든요. 지금 그쪽 사람들에 의해서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부릅니다. 이미 저는 사실 당내 내홍이 올 때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네. 그분들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 중도 노선, 중도로 나가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노선, 본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으니 이제는 실천할 단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나가서 해봐라. 이준석 대표는 생각이 다르니까 나가서 창당을 하고 국회의원을 3명이나 배출을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생각에 동의하는 많은 국민들이 결국은 8%라는 그 대선 때 득표율로 화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개혁신당의 지분을 챙겨가면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어떻게 보면 자리매김을 했단 말입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동의하지도 않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런 행보는 응원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생각이 다르면 나가서 본인 생각에만 당을 차리는 게 맞죠. 그리고 그걸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이죠. 생각이 다르고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까지도 이질적인 집단 안에서 어떻게든 그 당권을 빼앗기 위해서 좌파보다 더 심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단일 대우를 보여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행보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정치 보복에만 너무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2차 종합특검 얘기까지 꺼내 들었는데요. 결국 이게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내란 이슈를 계속 끌고 가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분노를 부추기겠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3개의 특검이 이렇게 실패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된 거죠. 특검이 정말 그들의 어떤 입맛대로 제대로 됐다면 뭐 25명을 기소했다고 하는데 민주당 입맛대로 제대로 됐다면 특검 연장이라는 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까지 특검을 끌고 가자고 하는 것은 선거에서 유리하게 어떻게 사용하려는 국면도 있지만 이 특검이 좀 시원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만해야죠 이제는.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그 양평 공무원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네. 하셨는데 진술 강요하고 또 실제로 인권위에서도 인권 침해다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114명이라고 하는데 수사관까지 포함하면 6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거의 뭐 부산과 대구 광역지검을 합친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3대 특검에 많은 수를 파견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검사들이 이 특검에 매몰되면서 이른바 미제 사건들, 그러니까 검찰에 접수되고 3개월 이상 처리되지 못했던 장기 미제 사건들이 작년 대비 수십 %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10만 건이 넘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이 특검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민생 사건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라면 이제 어떤 선택이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이제 구분하고 분간하고 선택을 해야죠. 근데 자신들의 선거에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특검을 또 한번 연장하고 또 한번 발족시킨다? 이건 정말 역사적으로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그 3개 특검 다 어떻게 보면 친민주당 성향 아닙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다 앉힌 사람들 아니에요. 이재명 네. 대통령이. 근데 그 특검에서조차도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역설적으로 무엇을 증명해 주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눈만 뜨면 내란 거리는 게 사실은 내란이 가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론밖에 없는 겁니다. 그 계엄이 뭐 엄청나게 대단한 위험한 사건인 것좀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게 따져놓고 들어가 보니까
크게 문제될 것, 물론 문제될 게 아예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건 뭐 나중에 재판이 끝나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부풀려 놨더니 뭐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게다가 여기 좀 더 첨언을 해드리면 지금 재판 과정을 국민들이 다 생방으로 지켜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증언도 하고 있고 지금 재판이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1심 재판이 많은 분들께서 동의를 할 거예요. 조직적으로 가담한 뭐 이게 계엄이다. 군이 뭐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다. 그런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심지어 군 장성들도 몰랐고 방첩 사령관도 당일날에 알았고 국정원장도 당일날에 알았고 대통령과 결국은 국방부 장관 정말 몇 안 되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전혀 조직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뭐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뭐 군부 독재로 넘어가기 위해서 뭐 충암고 라인을 동원해서 뭘 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3대 특검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고 심지어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명을 기소했는데 다 거부되고 한 사람만 기소했어요. 결국은 지금. 이기인 사무총장님 말씀대로 이젠 그만하면 된 거 아니냐. 네. 많이 묵었다 아이가. 네. 네.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발족시키려면 뭐 최혜병 특검에서 임성근 사단장과 통화 내역이 나섰던 안규백 장관도 포함시킨다든지 아니면 정말 대장동 일당들 무관한다고 했지만 항소포기 외압해가지고 투자 보전해준 대장동 일당들 특검한다든지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통일교 후원금 관련해서도 지금 국민의힘만 기소가 됐는데 뭐 강기정 광주시장부터 해가지고 그 2020년 같은 시기에 좀 후원금을 보냈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못하는 영역까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특검인데 이건 그냥 한쪽을 죽이기 위한 특검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한 그 공통한 잣대를 들이댄다라면 저는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쪽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축출하기 위한 특검은 더 이상 그만해야 된다라는 걸 첨언하고 싶습니다.